그럼 이종석 수석 연구위원님의 사회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분 지금 발표를 잘 들으셨고요. 정전 65년 기념을 해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대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30분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갖다가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사회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각자 줄이겠습니다. 두 분 김준영 교수님, 김영현 교수님께서 부득이하게 본래 10분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한 7, 8분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플로우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사회자로서 질문을 더 드릴 게 있으면 포함해가지고 두 분께 질문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좀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또 토론자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는 이렇게 하면은 30분이 빠듯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정 교수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첫 번째, 결국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나뉘고 있는데요. 제가 전 세계를 돌아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좋아하는 국가는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고 이스라엘과 북한을 동시에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밖에 없다 할 정도로 세계는 냉소적입니다. 근데 아까 김현철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은 게임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게임에 달라진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에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김정은과 트럼프는 게임이 달라진 걸 확실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묘하게도 신뢰가 없으면 이 게임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이 신봉하고 있는 원칙이 Don't trust but verify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까 검증하라는 거거든요. 북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검증하라는 건데 이거는 핵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진실입니다. 그런데 핵이 완성되고 나서는 verification으로 비핵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period. 왜냐하면 북한이 숨기면 그건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가 먼저 있고 trust first and verify. 이게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현철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상호 신뢰 구축이 비핵화를 추동한다. 이게 바로 정확한 새 게임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VI와 관련해서 우리 백학순 박사님한테 제가 잠깐만 코멘트를 하면요. 저는 Complete Denuclearization이 완벽한 의미의 CVID라고 생각합니다. V와 I는 방법론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V와 I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V는 새로운 게임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의미에서 내가 다 내놨다면 그걸 믿어줄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죠. I는 우리가 I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일본하고 주권국가 사이에서 I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조건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고 그렇다면 북한도 미국이 약속을 깰 때는 리버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CD가 가장 현실적인 CVID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이걸 저는 CVID 근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CVID 근본주의는 계속 꼴대를 옮깁니다. 휴먼 라이트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생화학 무기도 집어넣고 그래서 절대로 이룰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스위스 치즈라고 하더라도 일단 북한이 신고하고 검증하고 폐기하는 데서 일단 CVID라고 인정하고 다시 돌아가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면 합의가 있었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CVID하고 종전선언이 빠졌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저는 타임라인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과정의 협상 과정을 보면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면 합의가 공동 합의문처럼 완벽한 형태의 합의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신뢰와 어떤 정도의 언질 또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훈련 취소한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미국의 선조치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가 2, 3주 내에 비핵화를 시작한다고 얘기한 것은 근거 없이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미사일 엔진 시설 설비를 폐쇄한다는 것 역시 합의문에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치입니다. 네 번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폼페오가 2년 6개월이라는 타임라인을 지나가는 소리라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변 합의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지금 약간 소강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벌써 북미 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미국과 한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적 이유가 있고요, 각국에. 두 번째는 약간의 기싸움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북한이 아직 김정은의 방식을 적응하지 못하는 일종의 그 타임렉이, 경로 의존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기싸움 부분은 북한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백학순 박사님 얘기하신 교환의 비대칭성 때문에 굉장히 아직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직후에 말씀하신, 우리가 북한의 진정성을 지금 물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의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아직도 작동하는 것 같고요. 지금의 전체 분위기가, 구도는 북한이 초기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프론트 로딩에서 북한이 양보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적 이유는 삼국의 지금 정보 라인이 지금까지 이끌어오다가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채널로 넘어가는 차원입니다. 폼페오가 CIA 라인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는 국무부 중심으로 새로운 인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 교체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도 마찬가지, 기자회견에도 나왔듯이 김영철에서 다른 북한 고위 당국자니까 이영호가 될지 아무튼 주무 외교 라인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냉전 체제를 끝내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조금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의외로 역사와는 우리는 부조응하고 있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90년대에는 세계가 냉전이 끝냈지만 우리가 냉전을 못 끝내고 오히려 분단이 심화됐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걸 끝내더라도 우리 외부 상황은 상당히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북미 패권, 남중국해, 무역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 역사를 끌어낼 수 있느냐, 우리가 평화의 체제로 끌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북미 대결 속에 다시 좌절할 것인가, 그 아주 중요한 기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마음이 변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핵화는 관건이고 중요한 장애물이지만,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은 점은 이때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주변 6개국, 우리를 합쳤어요. 6개국의 이익이 다소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렴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특별히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아까 백 박사님이 얘기하신 어떤 국가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역할이 변하는 네 가지 지금 변화 과정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중매 또는 브로커였습니다. 그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브로커였습니다. 두 번째, 길잡이였습니다.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으로 이끌어갔고 특사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역할은 보증인의 역할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해서 한국이 보증하라고 계속 지금 트럼프가 문 대통령을 의존하고 있고, 김정은은 미국의 체제 안전 보전을 보정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의 역할은 저는 진짜 운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회담만 지나간다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평화 프로세스의 비핵화는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운전자가 중국도 끌어넣고 일본도 끌어넣고 러시아도 끌어넣어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든 거지만 다시 가역시킬 수 없게 락인하는, 그것을 추인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너무 짧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자, 김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현입니다. 이런 훌륭한 자리에서 토론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몇 가지 요점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1,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4월 27일 날 1차 정상회담이 열렸고
제2차 정상회담은 5월 26일 날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은 6월 12일 날 열렸고 오늘은 6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제1차 북미 정상회담 기준으로 치면은 지금 17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제가 볼 때 조금 우리 사회에 과도한 그런 표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개최된 지 17일이 됐는데 지금 뭔가 성과가 안 보인다고 아우성입니다. 폼페이오가 왜 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진행시켜가는 그 긴 여정 속에서 지금 이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고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길은 아까도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 이 가는 길 과정에서 정말 비핵화 평화체제를 달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조금 너무 서둘러서 현재 상황을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는 이제 사자성어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4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올 1월 달부터 이 상황들을 전체를 지켜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는 반신반의였던 것 같습니다. 반신반의가 아닐 수도 있죠. 아마 3분의 1 신, 3분의 2 의심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신반의의 그런 생각들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허심탄회란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허심탄회한 대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또 중요한 저는 사자성어는 이제는 역지사지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북한 입장에서, 북한은 미국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북한 입장에서 보는 그런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핵화 과정과 관련돼서 비핵화 보상의 문제를 접근할 때도 과거에 우리는 비핵화만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제는 보상의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역지사지로서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그 다음에 또 아직 진행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장 폐쇄 그리고 지금 일부 진행되고 있는 위해 발굴과 송환 관련된 부분 이것은 북한이 자신들이 미국과의 밀당 과정에서 진행시킨 게 아니고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보상의 하나의 조치로서 지금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에 대해서 저는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는 꼭 필요한 사자성어는 구동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것은 뒤로 넘기고 쉬운 것부터 북미가 성과를 거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쉬운 것들에 대한 성과를 거두는 그 과정에서 어려운 것들도 달성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현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남북미가 펼쳐가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는 이 프로세스는 탑다운 방식의 프로세스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프로세스이고 또 그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신뢰를 하나 둘씩 만들어가면서 상황들을 돌파해가면서 불신을 없애가는 이 과정입니다. 그것을 새 지도자들이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구동존의의 자세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CVID 문제를 갖고 거기에 내용들이 실제
북미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 표현들이 없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는 이 견해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북미 공동성명 3항을 보면 북한에게는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도 3항에는 북미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3항은 북한만 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비핵화 조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국면에서 CVID와 같은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우리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앞에 세 분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매우 중요한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랑이 등에 타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됩니다만 내리는 것은 호랑이가 달리는데 내리는 그 상황은 사실상 자기 의지대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내릴 때는 죽거나 아니면 팔다리가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면은 북미 최고 지도자가 또는 북한과 미국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봅니다. 또는 저는 호랑이 등에 거의 저는 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북미 최고 지도자가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서 호랑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또는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매우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수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우리가 좀 더 차분하고 좀 더 진지하게 현재 국면들을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두 분 토론하신 내용들이 뭐 보완적이고 그렇지 특별한 그렇게 문제 제기가 크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발표자께 대충 아마 이 플로어에 계신 방청석이나 이런 분들도 혹시 궁금해하실 보편적인 내용 비슷한 거나 아니면 좀 그래도 조발적인 거 이런 걸 한번 좀 한 가지씩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현철 원장님 이제 말씀 주제가 어쨌든 간에 지금 비핵화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건데 올해 정전 65년입니다. 그렇다면은 비핵화 평화체제로 간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정전 체제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대체로 동의하는 걸로는 2022년 말 정도까지 한 2년 6개월 정도 걸려서 그 안에 핵심적인 비핵화를 좀 완성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때는 평화협정이 그때 정도 만에 체결되거나 그걸 목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들 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그러면은 한반도의 DMZ에서 또 NLL에서 또 한 남북 국방당국 간에 또는 북미 국방당국 간에 만약에 2020년 말 정도의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전제했을 때 평화협정 이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있지만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NLL, DMZ에서 또는 양국 당국 간에 선행적으로 해야 할 물리적, 군사적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 건지 이런 걸 좀 한번 좀 몇 가지라도 나열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부터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요 한두 해 사이에 뭘 할 수 있는지 실제로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백학순 박사님 발표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북한이 21세기 생존과 발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9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관되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오다가 이번에도 그런 관점에서 북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북한의 성취 추구라든가 북한의 양보라는 이 내용, 그래서 그 21세기 생존과 발전 전략의 내용을 이루는 것들은 알고 보면은 다 결국 북미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생존과 발전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요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이러한 생존과 발전 전략을 통해서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대외적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건지 생존과 발전이라는 걸 보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도대체 뭐라고 몇 가지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 하는 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 문제점으로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안에
북한의 성취 추구로서의 균형 전략을 말씀하시면서 북한이 바로 이런 생존 발전 전략에서 소련의 부재 공간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에 대한 대항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제 진단을 해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주한미군 주둔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미국이 강대국 정치하에서 주한미군을 북한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에 대항하는 군대로 북한이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 가가 북한에 중국을 가고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양국 관계는 거의 전통적 북중 관계를 넘어서는 쪽으로 간다라고 느껴집니다. 그거는 정말 그런 동맹 관계나 이런 표현을 굉장히 삼가하는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순망치 않은 관계란 말이 나왔고, 김정은 위원장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한 참모부라는 표현을 썼고, 중국 전용기를 타고 갔고, 중국 전용기를 타고 싱가포르를 갈 때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과 그 수행원들만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갔지, 나머지 조종사부터 시작해서 승무원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정도의 그야말로 거의 동맹 관계를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평화국면 이후에 남북미만 갖고 가는 것은 한미동맹이 의원이 비핵화 이후에도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북중 관계를 갖다가 강화시키고, 거꾸로 뭐 북미 관계는 친선 관계로 한중 친선 관계처럼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 진단하고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지 이걸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평화협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조치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요. 저는 이 평화협정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협정을 맺을 시점에 이 신뢰 구축의 수준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현재 남북 군사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일종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쌓아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들을 좀 더 진전시켜서 조금 완성도가 높은 평화협정을 그 시점에 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적으로 사실은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보면은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2조와 3조, 2조는 긴장 완화에 관련된 조항들이고 3조는 평화체제 구축인데, 이 내용들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여기 아까 기조연설을 해주셨던 임동원 이사장님께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의 주역이신데, 그때 정리됐던 그야말로 핵심적인 내용과 그 이후에 군사회담의 성과를 반영한 조항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 완화의 조항들 중에서 보면은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라든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와 그다음에 서해의 평화 수역으로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대책, 그리고 이제 그동안 남북 군사회담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일종의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가기 위한 국방장관 회담의 어떤 정례적 개최,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체제 구축 관련돼서는 세 가지 조항을 합의를 했습니다. 불가침 합의 준수, 그리고 군사적 신뢰 구축 단계에 따라서 단계적 군축을 실현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문제인데요.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실질적인 조치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라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완충 공간을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비무장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논의되다시피 장사장포의 후퇴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공격적 무기의 재조정까지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불가침의 어떤 그 조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불가침 경계선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부 기본 합의서와 불가침 부속 합의서를 채택할 때도 해상 경계선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라는 것이고 2007년 14 합의를 할 때도 그 정신은 냉전 시대의 선이 아니고 일종의 협력 공간, 면으로 접근해서 선이 가져올 수 있는 대립을 극복해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면의 협력의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둘러싸고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한미 군사동맹의 미래지향적 역할에 대해서 본격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미국에 갔을 때도 미국의 많은 분들이 평화체제에서의 한미 동맹의 목적과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본격적인 공동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부터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역할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원장님 고맙습니다. 박학준 소장님 지금 주어진 시간은 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 3분 안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수 장관님 질문 고맙습니다. 우선 북한이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국가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결국은 어떤 국가 안보, 체제 안보, 또 뭐 이렇게 리더십 안보 이런 총체적인 이런 안보를 성취하면서 동시에 소위 인민들의 생활을 인민들을 먹여 살리고 소위 주민들을 어떤 그 복지를 보장을 하는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균형 정책을 쓰면서 독립적인 그러한 외교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려는 그러한 국가의 목적과 그러한 모습 이걸 정상국가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새로운 21세기가 열리면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어떻게 외교적으로 이걸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위 정상화, 그 정상국가의 모습을 그런 노력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런 노력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지속됐다. 한 번도 달리 말하자면은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1차, 2차 핵 협상 그리고 2013년 6.16제 그 다음에 이번을 4차 어떤 그런 노력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정학적인, 지전략적인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어떤 그런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전략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이종수 장관께서 두 번째 질문, 지금 현재 중국과 북한과 그러한 아주 가까운 그러한 어떤 정책 공조라든지 협력을 보면은 소련이 멸망한 이후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뭔가 그것을 중국에 대한 하나의 대항력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외교 공간에서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했다 하는 거하고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어떤 그 높은 수준의 차원의 어떤 가치 그거하고 실제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을 끌어들여서 하려는 이러한 어떤 생존과 발전을 전략을 이행하려는 그런 큰 틀에서 목적은 변함이 없지만은 미국이라는 그런 강력한 군사를 어떤 그런 국가를 지금 이렇게 그걸 다루면서 그리고 특히 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평화 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교환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입장에서 북한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중국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은 끌어들여서 미국하고 그런 딜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써보려고 싶은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중국에 대한 두려움, 기본적으로 미국이 끌려 들어오지 않을 때 중국이 단독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미칠 그런 영향력, 이것에 대한 우려, 이것은 전혀 변함이 여전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전략적 측면에서 볼 건지 전술적 측면에서 볼 건지 다 다르겠지만 보다 더 추가적인 그런 연구와 노력,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시간 제가 완벽하게 제가 관리는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만 늦추겠습니다. 김주영 박사님 보고 김영현 교수님 두 분 다 한 1분 30초 안에서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전 다 끝난 걸로 하고 보따리를 싸고 있었는데요. 저는 미국에 세 가지 반대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을 못 믿는 거죠. 김정은을 못 믿는 거는 김정은의 그 북한에 대한 전체적 신뢰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악마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비정상 국가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로 의존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에 대한 제가 모두의 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트럼프에 대한 그 불신이 여기에 대한 그 전체적인 회의를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도 심지어 우리와 상당한 공감을 이루고 있는 독일에서조차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 나이브하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저는 속으로 좀 섭섭했습니다. 자기들은 통일을 이뤘다고 해서 객관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기회가 아까 제가 역사적 부종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북미가 패권 경쟁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남북은 사실상 대결 구조를 종식시켜야 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절박함이 존재하거든요. 세 번째는 전략가들입니다. 여기는 아까 백 박사님 말씀하신 군산복합제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이 전 세계를 다룰 때 지금 트럼프는 현실적인 성과 위주이지만 그 뒤에 있는 그 뒤라고 하면 단순히 정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정부 내부에 있는 매티스나 맥메스터, 볼튼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트럼프하고는 다릅니다. 얘들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중요한데 만약이라도 북한 문제를 쉽게 놓아버림으로써 또는 풀어버림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카드,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카드를 통해서 중국을 봉쇄한다는 전략을 이 일종의 착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세력이 실제로는 앞으로 이 전체 평화 프로세스의 반동 세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현 교수님 1분만 좀.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영 교수님께서 미국 말씀하셨으니까 전 북한을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의 저는 생각이 이제는 핵 있는 빈국이 아니라 핵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가자. 그렇게 저는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주민들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30년, 40년을 집권해야 되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그럭저럭 버티기로 3, 40년을 갈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가자. 그런 입장이 저는 거의 확고하게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내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면 지금의 이 구도 속에서 북한은 상당히 미국과의 대화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래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제가 사회자로서 뭐 이렇게 사회 교통 정리도 잘 못했습니다만은 그냥 하면은 기술자백이 안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온 논의들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제 생각을 곁들여서 이 마무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본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와 CVIG가 크게 교환되는 어떤 것,
뭐 좀 부족하더라도 거기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틀을 가진 다른 프레임을 가진 그러한 지금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자체가 폄하되거나 또는 뭐 평가 절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나왔는데 거기에 새로운 코드는 CVID가 아니라 지금 김현철 교수님도 발표하신 것처럼 이른바 신뢰 구축이라는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렇다면 트럼프가 왜 CVID가 아니라 그 신뢰라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과 교환하게 됐는지 도대체 트럼프가 무엇이 트럼프를 움직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생각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것처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최대 압박과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비핵화로 나오고 있다. 이런 식의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따르면 그렇게 억지로 밀려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라면 틈만 나면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기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컨셉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김영철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그 워싱턴에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한 얘기 아마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한테 한 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나 비핵화한다. 아주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동안에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국가 모델 다시 말하면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그래서 체제 안전보장책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빈곤한 북한 요게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기존의 모델이었는데 지금의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나 그거 싫다. 만약에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준다면 그리고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줄 수 있다면 나는 그러면 비핵화할 수 있다. 대신에 나는 중국과 베트남보다 더 고도 성장하는 경제 부국 북한을 만들 거야.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얘기를.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그게 진짜야? 라고 해서 아마 싱가포르 단독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영상으로 바로 북한과 공동 번영하는 경제적인 동영상을 보여줬던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트럼프를 움직인 것은 김정은이 신국가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김정은이 비핵화를 기만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굳이 시간을 급하게 걸 필요 있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틀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시간을 마냥 끌지 못할 것이다. 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이 경제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 발전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경제 발전 관련된 계획을 보면 아마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급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양쪽의 생각이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이 비핵화의 방향은 북미 간의 시속 게임은 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이 판단이 달라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그 발표자나 토론자들도 대개 이런 차원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예, 이 정도로 그러면 시간이 사실은 7분이 오버됐는데 제1세션 정전 65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